어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어디 시장통떨이 상품 같아요. 오늘은 주인공인 도연 씨 망신시키지 말고 구석에 박혀서 박수나 치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비웃음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다 듣고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인데 저는 오늘 완벽한 투명 인간이자 짐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릅니다. 제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의 단축번호 1번이 눌리는 순간 이 화려한 취임식장이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장례식장이 되리라는 것을요. 오 실장, 시작하게. 제가 나직이 읊조리자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바뀌기 시작하는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명희예요. 올해로 딱 70이 되었네요. 채시 평생 참 부지런히도 달려왔습니다. 남들은 제가 재벌가 사모님으로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산 줄 알지만 제 인생의 시작은 그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비린내 진동하던 시장통 한 구석이었답니다. 제 손을 한번 가만히 봐주시겠어요? 마디마디가 비틀리고 굵어져서 이제는 예쁜 반지 하나 끼우기도 힘들 만큼 볼품이 없죠. 사람들은 제 손을 보고 고생의 훈장이라 말하지만 제게 이 손은 제 청춘을 갈아 넣고 뼈를 깎아 만든 제 자부심이자 슬픔의 기록이에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남대문 시장 귀퉁이에서 낡은 수레 하나로 시작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쩍쩍 갈라져서 피가 맺히는데도 찬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씻고 나무를 다듬어야 했죠.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등에 업힌 어린 도연이가 배고지 않고 남들처럼 학교 다닐 수만 있다면 제 몸뚱이가 부서지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밤에 끙끙 앓으면 그 투박한 손으로 제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늘 이렇게 말했죠. 영희야,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우리 도연이는 꼭 흙먼지 안 묻는 깨끗한 곳에서 살게 해줘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남긴 이 회사가 제 분신 같았고 도연이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자 우주가 되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 매일 아침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며 건네는 인사가 제 삶의 가장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도연이 오늘 하루도 잘 보살펴 주세요. 제 하루는 매일 없이 남편의 사진 앞에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우리 도연이 잘 지켜주세요.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을 보며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 없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 햇살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저물어갈 줄만 알았어요. 아들 도연이가 장성해서 늠름하게 회사를 이끌고 꽃 같은 며느리 민정이가 곁에서 조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늙어가는 것. 그게 제 소박한, 정말이지 너무나 소박한 마지막 꿈이었답니다. 도연이를 키울 때 전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가 유학 가고 싶다 할 때 회사가 자금난으로 휘청거리던 순간에도 저는 제 폐물을 다 팔고 끼니를 줄여가며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했죠. 도연이가 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를 맡아 운영할 때 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이제는 남편 얼굴을 볼 면목이 섰는구나 싶었죠. 며느리 민정이를 처음 봤을 때도 전 참 좋았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아이가 우리 무뚝뚝한 도연이 곁에서 환하게 웃어주니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가꾼 이 울창한 숲이 사실은 저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저 자식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기만 바라는 미련한 엄마였어요. 매일 아침 도연이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낙이었고 민정이가 보내주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혼자 웃음 짓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탐욕을 자극하는 미끼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식을 의심한다는 건 부모에게는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남편 때부터 30년 넘게 저희 가족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오 실장이 제 은퇴 처소로 찾아왔더군요. 평소에는 늘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단정하고 침착하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찻잔을 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실장은 제가 내어준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죠. 회장님, 나무가 너무 크고 무성해지면 그늘에 가려진 뿌리가 썩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아드님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가끔은 스스로를 지킬 차가운 칼 한 자루는 품속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깔깔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허허 웃으며 넘겼답니다. 오 실장, 자식한테 칼을 푼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도연이가 누구 자식인데 내 뼈를 깎아 키운 아이야. 자네가 나이를 먹더니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닌가? 저는 짐짓 꾸짖는 척하며 그를 돌려보냈지만 그가 떠나고 난 뒤 식어버린 찻잔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지더라고요. 왜 그때 그 충직한 이의 경고를 더 깊이 새기지 못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제 불찰이었죠. 숲이 짙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욕망을 저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 실장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회계장부가 이상하다는 둥, 며느리 민정이가 밖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아시느냐는 둥. 하지만 전 그때마다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모함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는데 자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이죠. 부모는 참 바보 같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도 설마 내 자식이라는 한마디로 그 모든 경보음을 꺼버리거든요. 저는 오 실장의 충성을 제 사랑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건 제 안전이었는데 저는 제 환상이 깨지는 게 두려워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지만 전 그걸 억지로 잠재웠습니다. 도연이가 사준 비싼 보약이, 민정이가 선물해준 화려한 스카프가 제 눈과 귀를 가리는 커튼이 되었던 거예요.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내듯 제 주변에서도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백화점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수억 원을 쓰고 다닌다더라. 도연이가 사업 확장을 빌미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더라. 하지만 전 그 모든 말을 시샘 섞인 헛소문이라 치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럴 아이들이 아니라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정직하게 키웠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전 제 스스로를 속이며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주기 제사를 지내고 나서 집안의 향냄새가 은은하게 감돌던 그 무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조용히 제 서재로 불러앉혔어요. 그리고 평생을 제 자부심처럼 쥐고 있던 제 지분 70%를 관리할 수 있는 위임장과 제 인감도장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그 도장은 남편과 제가 처음 시장에서 법인 등록을 하던 날부터 사용하던 제 인생의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죠. 도연아, 이제 이 엄마는 정말 지쳤단다. 이 회사는 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거니까 이제 네가 주인이 되어 잘 지켜다오. 엄마는 이제 정말 평범한 할머니로 네가 주는 용돈이나 받으면서 속 편하게 살고 싶구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이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노후는 세상 누구보다 확실하게 책임질게요. 아버지가 일구신 거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이 그 순간만큼은 참 맑고 진실해 보였답니다. 부모 눈엔 자식이 이른이 되어도 아이로 보인다더니 전 그 눈물에 제 영혼까지 다 내어주고 만 것이죠.
며느리 민정이도 옆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며 세상 천지에 없는 혀부 노릇을 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고생 끝이에요. 저랑 쇼핑도 다니고 유명한 맛집도 찾아다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시설 좋은 요양원, 아니 휴양지로 모실게요. 거기 가면 친구분들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때 며느리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실수처럼 삐져나왔을 때 저는 그저 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휴양지를 요양원으로 잘못 말했겠거니 하며 허허 웃고 넘겼죠. 그날 밤 그들은 제 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따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흐뭇하게 바라만 보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건 제 은퇴에 대한 축배가 아니라 저라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떨이로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승전보였다는 것을요. 제 평생의 노력과 자부심이 담긴 그 서류들이 사실은 제 목을 조를 밧줄이 되고 제 자리를 빼앗을 비수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들에게 인감을 넘겨주고 난 뒤 전 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남편 곁으로 갈 때 면목이 서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가벼움은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의 허공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정이는 그날 이후로 제게 선물하는 물건들의 질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에르메스 스카프더니 다음엔 이름 모를 브랜드의 옷가지를 가져오며 어머니, 이제 이런 수수한 게 더 잘 어울리세요. 라며 제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전 그때도 그게 며느리의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아, 어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드디어 도연이의 사장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비치색 한복을 정성껏 다려두었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드디어 당신 자리에 공식적으로 앉아요. 하늘에서도 지켜봐 주세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왠지 모르게 손끝이 차갑게 떨리더라고요. 설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몸이 먼저 다가올 거대한 슬픔과 모욕을 감지했던 걸까요? 행사장 로비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성장을 증명하듯 수백 명의 하객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모여들었죠. 도연이는 입구에서 위풍당당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곁엔 민정이가 우아한 크림색 명품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민정이는 하객들에게 보이려는 듯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하객들이 안으로 입장하자마자 제 쪽으로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대기실 복도 구석에서 민정이는 제 한복 옷깃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필순잔치 오셨어요? 이 촌스러운 색깔 좀 보세요. 어디 시장통 떨이 상품 같아요. 요즘 재벌가 안주인들이 누가 이런 한복을 입는다고 정말 창피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도연이는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지만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계를 보며 짜증 섞인 투로 말하더군요. 엄마, 민정이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말고 그냥 저기 구석 기둥 뒤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하객들 눈에 띄지 않게 박수나 치시고요. 아셨죠?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세운 이 건물에서 제가 지분 70%를 가진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제가 제 자식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구석으로 밀려난 겁니다. 도연이는 며느니의 어깨를 감싸고는 가자 민정아, 사람들 기다리겠다며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독한 향수 냄새만 남았고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독한 배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굵어진 손마디만 만져보았습니다. 취임식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내 직원은 저를 맨 앞줄이 아닌 가장 뒷줄, 그것도 거대한 기둥에 가려져 단상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모님께서 여기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더군요.
제가 일군 숲의 가장 좋은 자리는 이미 침입자들이 차지했고, 저는 제 숲의 변두리에서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취임식장 구석, 조명이 닿지 않아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지는 자리에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고 도연이가 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죠. 도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능력 있는 젊은 리더인 양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혁신, 미래, 정직.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제 귀에는 가식적인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도연이의 그 긴 연설 속에서 평생을 뒷바라지한 어머니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대 회장인 아버지의 업적은 장식처럼 언급하면서도 그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회사를 지켜내고 아들을 유학 보냈던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감사도 없었죠. 마치 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 경영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가 알던 내 아들이 맞는 걸까? 저 차가운 눈빛이 정말 내 자식의 눈빛인 걸까? 제 가슴 속에선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단상 옆에서 완벽한 사모님의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아들 부부에게 줄을 서서 아첨을 떨었고 저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철저히 버려진 섬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다른 사모님들과 웃고 떠들며 저를 가리키더니 무어라 속삭였고 그들은 절 보며 비웃음을 짓더군요. 아, 저 여자가 내 며느리구나. 내 아들의 아내구나 싶으니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연회가 한참 진행될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행사장 밖으로 나오는데 저를 알아보는 직원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오 실장이 미리 배치했던 충직한 직원들은 이미 며느리의 지시로 다른 부서로 좌천되거나 퇴사한 뒤였죠. 저는 낯선 건물처럼 변해버린 제 회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할머니 어디 좋은 데 다녀오시나 봐요? 옷이 참 곱네 라고 묻는데 저는 대답 대신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운 옷을 입으면 뭐 하겠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도연이의 사장 취임 축하 난초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향기조차 제게는 시신 냄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장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왠지 저를 꾸짖는 것 같았죠. 명희야, 네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사진 속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저는 사진기를 엎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 본능이 수십 년간 사업판에서 살아남았던 그 촉이 저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연회장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죄책감을 뒤로하고 아들 부부의 개인 서재로 향했습니다. 민정이가 요즘 부쩍 자주 드나들며 문을 걸어 잠그던 그곳이었죠. 저는 오 실장이 미리 복사해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왠지 모를 음산함이 감돌더군요. 저는 민정이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난도질할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파란색 가죽 파일 안에는 제 이름 이명희가 적힌 서류들이 가득했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희 씨 강제 요양원 입원 계획서. 제목만으로도 숨이 막혔지만 내용은 더 참혹했습니다. 유명 정신과 전문의와 이미 결탁하여 제가 망상증과 초기 치매를 앓고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기로 한 시나리오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관리하라고 넘겨준 지분 70%를 증여가 아닌 자산 매각 형식으로 세탁하여 민정이의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 빼돌리려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떨이 처리하여 현금화한 뒤 한국에서의 기반을 정리하고 싱가포르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노인네 지분만 완전히 세탁되면 우린 자유야. 한국엔 그 떨이 할머니만 남겨두고 가면 돼. 요양원 비용은 넉넉히 선불로 내줄 거니까 그게 어디야? 파일 틈새에 끼어있던 민정이의 메모를 읽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아래에 적힌 도연이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민정아,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이게 회사와 우리 미래를 위한 최선 같아. 엄마도 이제 쉴 때가 됐으니 거기가 더 편할 거야. 조용히 진행하자. 도연아,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엄마에게 이럴 수가 있니? 넌 내가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치를 견뎠는지 알지 않니? 네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 내가 어떤 자존심을 버렸는지 너도 다 보지 않았니? 제 70년 인생이, 제가 지켜온 가정이, 제가 믿었던 신뢰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쥐어주었던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그 폴더폰을 꺼내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 끝에선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제 눈에선 이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은 이미 눈물을 말려버리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칼날을 심어놓았으니까요. 저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가다듬고 휴대폰의 단축번호 1번을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아, 민정아. 너희가 나를 시장통 떨이라고 불렀지? 그래, 그럼 진짜 떨이가 뭔지, 그리고 너희가 가진 그 화려한 껍데기가 사실은 누구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제 70년 인생을 건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을 내릴 단 한 통의 전화.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오며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 실장, 이제 시작하세.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겠네. 여러분,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제가 던진 그 폭탄 같은 선언 이후 세상은 정말이지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답니다. 제가 낡은 폴더폰을 닫고 단상을 내려오는 그 짧은 순간, 장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과 폭풍 같은 웅성거림이 교차했어요. 호텔 연회장의 그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경찰관들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들도 하나둘씩 깨져나갔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거 다 조작이야. 저 노인네가, 저 미친 노인네가 다 꾸민 거라고.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왕처럼 굴던 그녀의 크림색 드레스는 수사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여기저기 구겨지고 흙발이 묻어 엉망이 되었죠. 그토록 뽐내며 목에 걸고 있던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바닥으로 떨어져 차가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하객 중 누구 하나 그 보석을 집어주려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이 참 그렇게나 비참하고 허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가치라는 게 그 목에 걸린 돌덩어리보다도 가볍다는 걸 저는 그날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 곁을 지키던 오 실장이 차갑게 그 손을 걷어냈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 박도연 씨, 이제 회장님께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 실장의 그 단호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남에게 저런 소리를 듣는 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도연아, 너는 이미 네 아버지가 일군 숲을 네 손으로 불태웠단다.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네가 한 짓들을 똑똑히 지켜보렴. 엄마라는 방패는 이제 없다. 너는 이제 네가 저지른 죄와 단둘이 마주서야 해. 그들이 경찰차 뒷좌석으로 밀려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정이는 끝까지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을 향해 발길질하며 소리를 질렀죠. 너 같은 무능한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네가 똑똑하게 처리만 했어도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었을 텐데. 돈으로 묶인 관계, 탐욕으로 쌓아올린 가짜 사랑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저는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 강남의 펜트하우스, 리미티드 에디션 외제차, 그리고 사람들의 아첨 섞인 인사들까지 사실은 제가 쥐고 있던 지분 70%가 만든 신기루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그 지분 전체를 장학재단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들의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은커녕 당장 내일부터 그들은 수백억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어머니를 가두려 했던 존속 감금 미수 혐의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세상의 모든 눈을 피해 은둔했습니다. 매일같이 신문 일면에는 우리 집안의 추문이 오르내렸고 사람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를 손가락질했죠.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려 할 수가 있나.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든다는 말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비록 제가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자식의 허물을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에 대한 어미로서의 수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검찰 조사를 받는 아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이가 며느리의 계획에 동조했던 녹취 파일 중 결정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부분은 오 실장을 통해 조용히 삭제하도록 했죠. 오 실장, 죄는 미워도 자식 아닙니까? 그 아이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보다는 일찍 나올 수 있게. 그게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 실장은 제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제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숲을 스스로 불태우면서도 그 잿더미 속에 아들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는 남겨두었답니다. 그 모든 소동이 지나가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의 그 숨막히는 빌딩 숲을 완전히 떠났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 시장 근처는 아니지만 공기 맑고 사람 냄새 나는 전라남도의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작은 가게 하나를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반찬가게 박수랍니다. 왜 박수냐고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치는 박수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정성껏 나무를 묻히고 정갈하게 반찬을 담아내는 제 두 손에게 보내는 박수거든요. 또 70년 인생의 거센 풍랑을 견디고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저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이기도 하고요. 제 하루는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것으로 시작돼요. 예전처럼 남편의 사진 앞에 맑은 물 한 잔을 올리죠.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일군 회사는 이제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맡겼고 나는 당신이랑 시장에서 처음 김치 팔던 그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줍니다. 시장에서 떼어온 신선한 채소들을 다듬으며 제 굵어진 손마디를 보면 이제는 서럽지 않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손으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제 반찬을 먹으며 칭찬을 건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 그런지 맛이 참 깔끔하네. 그럴 때면 저는 수천억 자산가일 때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된 기분이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저 솜씨 좋은 서울 할머니로 통하죠. 오후가 되면 동네 할머니들이 가게 평상에 모여 앉아 제 반찬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기도 해요. 명희 씨, 아들은 잘 지내? 도시에 있는 자식들은 연락 자주 와? 라고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 제 갈 길 잘 가고 있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랑 노는 게 제일 좋네요. 도연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왔다는 소식을 오 실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아직도 차가운 담장 안에 갇혀 있고요. 얼마 전 해질녘에 가게 앞으로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으로 멀리서 제 가게를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라고 손짓할까 잠시 망설이었지만 저는 그저 못 본 척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도연아, 네 손으로 직접 밥을 벌어 먹어보렴. 네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가 가졌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보렴. 그래야 네가 다시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기원하며 억눌렸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끝까지 쥐고 있으려 할 때는 괴롭기만 하더니 모든 걸 내려놓고 떨이처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니 비로소 진짜 보석 같은 순간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침마다 가게 앞에 펼쳐지는 은빛 바다,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제 70년 인생의 진짜 보상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평생의 공로가 무너지는 것 같아 잠 못 이루시나요? 그럼 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낡은 폴더폰 한 통으로도 세상을 뒤집을 용기가 우리 안엔 다 있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식도 전부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에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저는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줍니다. 명희야, 오늘도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바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수고했다. 잘 견뎠다고 말이죠. 저 명희도 이곳 바닷가 마을에서 여러분의 앞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행복해지세요.